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다가 저기 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놓치고 지나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당정대 협의회가 있어서 이제 모습이었는데 뭐 얼굴이 좀 헬쓱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어제 좀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볼살은 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헬쓱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이어트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얼굴이 까칠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당정대 이 최고 당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 내일 본인에 대한 최고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최고위원회가 내일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거치가 결정되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최고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윤리위에서 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 뒤에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한 어떤 윤리위원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네. 언론인들의 접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윤리위원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사가 익명의 윤리위원이 인터뷰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언론인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한두 명이 다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그 당원 당규 승복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이번 말씀 전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이 당연히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잖아요. 당헌 당규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일이죠.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제라는 말씀이 좀 적당한가 싶거든요. 아니 그거는 또 당헌 당규에서 재심 허용되면 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제는 신속보다는 정확이라고 표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은 당헌 당규를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자, 이준석 대표는 오늘 어제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이익 보고 파는 일이다. 뭘 파느냐? 국민의힘이 친윤계가 또는 윤핵관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공을 세웠던 자신을 내치는 토사구팽시키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자신은 손절당한 게 아니라 익절당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정말 손절이에요? 익절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거의 대부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고 예.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역할로서 못한 게 있냐, 선거 승리에서 패배를 했느냐, 지지율을 떨어뜨렸느냐 예. 여러 면에 봐서도 사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상당 부분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친윤계와의 갈등 국면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표 자리를 물러나느냐 마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든 익절이든 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끊어내게 된다 그러면 익절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분란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성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손절이냐 익절이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나면 더 갖고 있어야죠. 왜 팝니까? 아니, 손해 나면야 더 손해 볼 거가 두려우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주식에서 이익이 나면은 물론 이제 업계에서 팔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익이 나면은 계속 가져가야죠. 왜 팔려고 합니까?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 글쎄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네, 폭탄이 그런 될지 거가 모르는 주식이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 때문이다. 또 내지는 당내 분란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윤리위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냉정하게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저는 그들만의 판단으로 이 징계가 이루어지든 이 징계 여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양희 위원장도 많은 이야기가 돌았지만은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양희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른바 친윤계 인사,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 취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랑 나이도 1살 차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입문했듯이 김종인 퀴즈로 이제 비대위원으로 입문하셔서 비슷한 정치 행보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잘 읽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얼굴 표정 앞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굳어 있죠. 그리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따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그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 이 당정협의회에 왔던 분들의 분위기에서 봤을 때 지난번 공항에 대통령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영접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이준석 대표 혼자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자 나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 화면 잘 보시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요. 이준석 대표가요?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이 상황이 이해가 다른 분들이 됩니다. 관료들과 아니, 이 저는 당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덕담을 던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묻기도 어렵고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선을 피하는 거죠. 마치 현안들을 이제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딱히 말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본인이 여기서 괜히 말을 걸었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사진 한 컷으로 누구와 밀담을 나누고 있다. 누구와 귀옛말을 나누고 있다. 해석과 또 맥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사진을 찍기 위한 오프닝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개되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처해 있을 저 고립무원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가 남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묘한 기류가 사실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내일 7일이 이제 결국 거기서 결론이 날 거라 얘기하는데 꼭 굳이 저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 7일 날 결론이 나야 이 당이 어떻게 하든 저떻게 가든 결론이 날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내용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용의 다시 발화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7일 날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경찰 수사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절로 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7일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당내 기류가 만일 이준석 대표가 7일 이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적인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고 잠식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젠다 능력, 세팅 능력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도드라져 보이지 못해요. 그거는 굉장히 국정 전체적인 틀로 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전 제가 보기에 오히려 7일 이후로 이것이 더 끌어져갈 가능성이 커요. 이 점이 저는 사실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모든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시선, 눈 마주치기를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오늘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준석 대표는 혼자 나홀로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건가? 정말 주변에 아군이 아무도 없는 건가? 꼭 그런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뭘 이준석 대표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을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해롭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하태경,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해법은 그 윤리위원회에서 자꾸 바람만 잡고 있는데 우리 당원 단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요.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 이러면 당 뒤집힙니다. 기존의 전통적 지지자랑 새로운 청년 지지자들이랑 윤리위가 지금 당을 거의 백척간두 위기에 좀 몰아넣고 있어요. 당 지지자들끼리 지금 거의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대표로 취임을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소위 익숙지 못한 좀 행동을 보이는 어떤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서로 감싸고 해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서로 자기네들의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지금 이 갈등은 권력
싸움입니까? 감정 싸움입니까? 뭐 권력이라는 게 뭐 이준석 대표가 무슨 권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이 있습니다만 앞서 화면에서 봤듯이 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 이준석 대표와는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당정 협의회에서 아주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59초 자신이 만들었던 59초짜리 짧은 쇼츠 공약을 다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전기차 요금 뭐 인상 문제를 폐지시켜놨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쓴소리를 냈는데 문제는 그 쓴소리를 정부 관계자들이 듣고 한덕수 총리가 듣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듣고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표의 지적은 그냥 이렇게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시하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적은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하는 얘기는 흘려듣고 이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이 얘기는 또 뭘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듣고요.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좀 해설을 부탁하겠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는 속도감 있는 그런 정책 추진의 어쨌든 의지가 국민들께 표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 공약 통해서 그리고 또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이 파악한 그런 정책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때 저희도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그런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지금 얼만데요? 원래 얼마 전까지 100원대였고 지금 300원대인데 곧 400원대까지 올린대요. 내리지도 못할 망정?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지금 전기차 20만 대 정도 다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럼 환경은 어떡하고? 계속 내연기관차 타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너 좋지? 905! 당시 야당에 지금도 야당에 몸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야당에 몸담았던 정기능 교수님. 저 쇼츠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이 졌어요? 쇼츠 때문만은 아니죠. 저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된 저런 쇼츠 공약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파고드는 어떤 그 강도와 속도가 엄청났던 건 사실이죠. 그럼 왜 그거를 그때는 공약하고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자, 그런 문제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권성동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총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당정 협의라는 것이요.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찬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근데 두 가지 이유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하나는 한덕수 총리 자체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권력 전반의 내부의 어떤 상황을 아마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신과는 좀 거리가 먼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 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예, 맞아요. 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좀 동의하기 개인적인 어렵습니다.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평론이니까.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인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대표가 당 내부의 윤리적 심판대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만큼 무게 자체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자,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정책 공약들, 자, 은근슬쩍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근슬쩍 누락됩니다. 또 추진하겠다 어떤 계획, 인수위 단계부터 이것이 정확하게 추적되고 그동안 검토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윤석열 정부 지금 초기에 보여주는 2달 동안 보여준 것 뭐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뒤집기 외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저 지적 자체는 상당히 나는 의미 있는 지적이다. 자, 그렇다면 관료들, 공무원들, 정부 차원에 다 참석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페이퍼업을 통해서라도 내부 토의를 통해서라도 대통령께 보고가 돼야 되죠. 그게 온전한 의미에서의 당정 협의이고 관계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민심을 잘 정부 쪽에 전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가 못할 때는 또 혼내는 역할도 좀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이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합류를 했으니까요. 이 삼각 트리오가 굉장히 원활한 소통과 서로의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의 저 쓴소리를 귀담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최고 당정 협의회조차도 이준석 대표를 약간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조금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당무에 일절 손을 안 대겠다는 거 하셨지만 이 정도로 고위 당정대 협의가 이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이거를 굳이 열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정청 협의회라는 게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라면 그렇다면 뭐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뭐 당들이 바뀌어서 이쪽 당 저쪽 당 뭐 여야 고루고루 했습니다만 저 당정청 협의회라는 저 기구는 당정대라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정대입니까? 대도 정부와 그러네. 대통령실과 그러네. 정부도 한 몸이니까 네, 그냥 네. 청와대가 당정이라고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제가 익숙한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이 협의 기구는 그대로 형식을 유지한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사실 정치와 좀 무관하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이라면 뭐 따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 대통령 비서실에도 지금 정무수석도 있고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여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누구보다도 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 다루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 내 권력 투쟁이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 문제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윤리위에 맡겼는데 그 윤리위에서 이걸 또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본인들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이 커져버린 사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이라도 꿀리는 게 있었다면 저 당정대 협의회에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에 감으로써 아까 뭐 앵커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보셨다고 그랬지만 왕따도 당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별로 경청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배보를 보여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뭐 운명의 날이든 어쩌든 간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당정대 협의회라는 이 3자 기구 협의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거는 안 맞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집권 여당의 내부의 당대표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징계 그리고 그 징계가 뭐 윤핵관들의 권력 투쟁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의 얘기에 대통령이 언급하는 거 전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니라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2030 젊은 층으로부터 팬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하는 이런 글들도 남초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본인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본인의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알도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하라고 지금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오늘 탄핵안 뭐 가격 그 결의안이 이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저분들 설득해 주십시오. 후보님께서 저분들이 이준석 대표 탄핵을 외치면서 저렇게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신다면 아마 후보님께서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은 절반에 가깝고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만만치 않은 2030 지지세를 좀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좀 보니까요. 눈에 띄는 뭐 여러 대목 가운데 70세 이상, 60세 이상에서도 부정응답이 많이 나왔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18세에서 29세에서도 부정응답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 부정 여론을 확장시킨 것인지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20대가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를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것은 뭐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대표를 내일 윤리위에서 징계해서 쫓아내면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는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가? 이제는 도저히 두 양측이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빨리 당을 추스리는 게 더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찌됐든 같이 공생하면서 내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대표직을 보장해 주는 게 더 좋은 것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일 쳐낸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절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과연 그게 절한다고 띄어져 나갈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잠적을 해서 이슈의 중심에서 구도에서 앵글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존 전략을 택하는 게 출구 전략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20대 지지층이 조금 빠져나가는 게 이준석 대표만이냐라는 물으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축도 하나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 20대가 지지했던 그런 항목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실 끊임없는 또 질문과 동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코인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외생 변수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있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좀 치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앵글에서 계속 이슈 주도권을 갖고 가는 순간 저는 대통령이 100일 사이에 사실 취임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취임 100일 동안에 내놓는 이슈 어젠다 혹은 정책 세팅, 아젠다 세팅이 전부 국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수 있는 화두들을 제공하는 건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죠. 그럼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서 100일도 지나고 나서 그때 수습할 것이냐? 전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급한 것은 전열을 수습하고 대우를 정비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면 7월 7일 윤리 결정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만일 큰 틀에서 정무적 차원에서 이걸 논의한다. 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당과의 소통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100일간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도 되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당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공생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열릴 당 윤리위원회는 정무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비위 또 증거 은폐 의혹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 또 정무적인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뭐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씨의 입 또 그 사람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 공개했다는 여러 가지 시계,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공방이 되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시계를 확보했다. 8월 15일 날 2013년 8월 15일 날 성접대가 있었던 날 이준석 대표가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에게 줬다는 박근혜 시계 실물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게 결정적인 증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 윤리위에서 결정 내려야 될 사안들이 대단히 불리하게 좀 작용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내일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김재섭 위원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적어도 윤리위가 내일 징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류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징계를 어떤 방식으로 내든 예. 징계를 하지 않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할 것이 저번처럼 또다시 뭐 유예를 해서 선고를 미루거나 할 것 예.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런 추가 증언들이 등장하고 뭐 예. 이런 시계가 뭐 제출이 되고 뭐 시계가 있고 뭐 증거 여부가 있고 이제 전 사실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애초에 윤리위의 결정에는 어떤 형사적으로 유무죄가 입증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윤리위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당의 품위가 손상됐느냐라는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가 증언이 나왔다, 뭐 시기가 증거 제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것이 이준석 대표의 소명 절차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논리도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저번에도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 소명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윤리위가 열렸던 228호와 당대표가 있는 243호는 뛰어가면 10초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를 얼마든지 소명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역시도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도 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리위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증거들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가지고 내일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일은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적으로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당대표를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라는 사유만으로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당대표 자리가 선출된 권력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차기에 당대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당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면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대표가 권세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내일 결론은 나겠지만 결론이 징계가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섭 우리 당협위원장의 얘기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단지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로 치부되지 않는 것은 당의 2030 당원들의 생각과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예, 아마 당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젊은 당원들 또 젊은 분들은 아마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당내 갈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정부와의 비교 뭐 그런 것들이 부정적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조차도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배우 박민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단 낫지 않냐 이게 아니라 좀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다르길 바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이 국민들의 물음에는 전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된 정권과 자꾸 비교하는 건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로남불이다. 서로가 서로를 차악이고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게 어떤 정권 교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경력분들 집에서 애기 키우다가 개발한 거 이게 한건 같은데 애기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어디다 여기? 요 사이에? 네, 애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것도 여기 안 떨어져야 되니까? 네, 안전합니다.
아기가 포근하니까 그냥 잔다고. 그러네. 예. 저희가 여지껏 100만 개 이렇게 보여줄까? 네, 옆으로 살짝만 보여주십시오. 아주 아이디어가 좋군요. 네. 저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국내외 경제 현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라든지 코인 가격 폭락하고 있고요. 물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원유 가격이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까? 이와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금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경제 직접 챙긴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여성 주간 행사에 가서 이제 이런 민생들 경제 돌아가는 것도 좀 챙겼고 또 얼마 전에 이 누리호 발사와 성공과 관련해서 또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통령 커피차를 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가 지지율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행보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완전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도움이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저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는데,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 경제를 챙긴다가 민생을 경제를 어떻게 챙기냐가 중요하지. 저렇게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의를 매번 주관한다고 해서 상황이 역전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마음이 식어버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그렇게 꼭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는 게 지금 경제 뭐 고금리 환율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유가, 물가 다 이거는 외생 변수의 작용이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굳이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긴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당연히 첫째는 인사 문제, 그리고 독단적인 뭐 행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정말 조금만 더 차분해진다면 그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정말 미래를 향한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느냐. 지난주에 우리 최수영 교수께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100일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당시 대공황에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이 100일 동안에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저는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1, 2, 3, 4가 뭔지 아는 국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하여 대통령, 장관 누구도 그 얘기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400 몇 가지의 뭐 과제 또 뭐 100 몇 가지의 뭐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냥 말 나열 이외에 정말로 국민에게 와닿는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거죠. 남은 기간 중에 정말 첫 100일이라는 걸 살리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넘버 1 뭡니다, 넘버 2 뭡니다라는 거를 좀 가지런히 정해서 이게 5가지 또는 7가지 국민이 와닿을 수 있게 해주고 이거에 앞으로 전력 투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주 민생경제회의 주관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이 사진 찍기용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께서 아주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오를지 그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당도 동의해요?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자, 대선 승리 4개월, 취임 2개월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추락 사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율 추락이라는 것은 뭐 인사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국정 운영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전 정부 탓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표 정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자, 민심의 경고등이 뭡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데드크로스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민심이 지금 이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경고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저 지지율 별로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른바 쿨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민심의 경고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실수는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과 야당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면 되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제가 축구의 비유를 잠깐 하면요. 예. 공을 쫓아만 다니다 보면 골을 못 넣습니다. 창의적 킬패스를 할 때 비로소 그게 골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막 쫓아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윤경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건 당장 국정과제가 1, 2, 3, 4 순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것이다. 윤석열표 브랜드를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5년 동안 국민이 예.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 저희가 이 비판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